구독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개인 사정으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방송을 하지 못했고 주말을 지나고 3, 4일 만에 카메라 앞에 다시 섰는데요. 제가 지난주 유튜브 커뮤니티에 결방 소식을 전하면서 구독자님들께 짧은 글을 올렸었는데 그 해당 글에 많은 분들께서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독자 여러분의 데일리 베스트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의 애정이 데일리 베스트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시고 계신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38개 조사 대상국 중 4위에 해당하는 결과인데요. 평균인 26%보다 14%포인트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유튜브로 뉴스를 접하고 계시다는 게 수치로 증명된 셈인데요. 혹시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유튜브 우파 성향 채널 중에 뉴스 포메이션을 가장 먼저 도입한 채널이 어느 채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께서 시청하고 계시는 데일리 베스트인데요. 지난 탄핵 정국을 전후에 우파 성향의 채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집회를 중계하는 채널들과 논객들이 나와 논평을 하는 방송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그 당시에는 기성 언론의 어떤 편파 방송이 극에 달할 때였는데요. 당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뉴스라는 포메이션을 만들어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데일리 베스트가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으로 오늘날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유튜브로 뉴스 등의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듯 합니다. 그만큼 유튜브에서 뉴스를 제작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임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감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어떻게 방송을 만들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인 듯 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깊어질 때면 다른 곳에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저는 구독자님들에게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달아주시는 댓글이나 또는 이메일, 라이브 방송에서 올려주시는 채팅창의 글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데일리 베스트는 제 개인의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미필적 고의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십니까?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 또는 허용한 심리 상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밤에 자기 집에 방화할 때 혹시 옆집까지 불이 번져서 잠자던 이웃이 타 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타 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를 한 경우 이는 미필적 고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게 미필적 고의인지 아닌지 구독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등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판결을 앞두고 수많은 찬반 단체들이 집결했었습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크고 작은 충돌 또는 집회 참가자들의 돌출 행동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서울시나 소방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자 책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서울시 소방당국의 응급처치가 미비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지요. 그렇다면 이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진영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파 진영은 1980년 또는 그 이전에 일어난 일들 또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도 샅샅이 들춰내 재조사하고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2017년 3월 10일
대규모 집회 당일 서울시 소방당국의 응급처치가 미미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날 집회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희생자들의 유가족 대표 이모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에 2017년 3월 10일 당일 소방당국의 응급대처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는데요. 이 씨가 요청한 정보 공개 내용은 당일 안국역 주변에 배치된 119 앰뷸런스의 위치 및 대수, 아버지 고 이모 씨의 응급신고자 및 관할 소방서, 출동 앰뷸런스의 응급 일지 등이었습니다. 이런 이 씨의 요청에 서울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지난 7일 이 씨에게 이메일로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종로소방서는 사건 전날인 2017년 3월 9일 소방공무원 특별경계 태세 강화 지시를 내리고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종로소방서는 당일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안국역 사거리 일대 시위군중이 4만에서 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고, 반면 퇴진행동 집회가 열리는 경복궁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안국역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에 불과한 1만 5천 명이 몰릴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그러나 소방당국은 앰뷸런스를 상반되게 배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탄핵반대 집회에 운집할 시위군중이 4배가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시위인 퇴진행동 집회 장소에 더 많은 앰뷸런스를 투입한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이날 종로소방서가 배치한 소방력은 차량 18대, 인원 109명이었고, 이 중 구급차는 총 13대였는데요.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던 안국역 사거리 일대에는 구급차가 단 3대만 배치되었습니다. 나머지 앰뷸런스 10대는 퇴진행동 집회가 열린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에 모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서울시 소방당국이 왜 이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처를 했는지, 국내 한 일간지인 뉴데일리가 소방재난본부 및 서울시에 질의를 했지만 담당자가 워크숍을 가서 부재 중이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쯤 되면 세월호와 5.18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세월호와 5.18에 대한 진상조사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2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안국역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무하다시피 할 뿐만 아니라 언론 또는 국민들의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이 여러 죽거나 부상을 당했는데도 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민노총 시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노총과 좌파들이 박원순을 비롯한 당국의 책임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에 대한 은폐는 무관심에서 시작되고요. 반대로 진실에 대한 규명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모두가 2017년 3월 10일 안국역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6박 8일간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낮 서울공항을 통해 준용이 엄마와 함께 귀국했습니다. 이번 일정을 두고 마치 그동안 있었던 해외 순방에 불만이 폭발한 듯 민심이 좋지만은 않은 듯한데요. 그 좋지 않은 여론의 핵심 축은 크게 봐서 두 가지인 듯합니다. 그 첫째가 왜 대한민국 세금으로 해외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국익보다 북한의 국익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냐. 이게 그 첫 번째고요. 둘째는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이게 해외 순방인지 부부 동반 해외 여행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방문지와 방문 일정 등이 지속적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일정에서는 야당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이를 비판하는 언론도 있었는데요. 여러 언론을 통해 이미 접하셨겠습니다만 이번 유럽 순방 또한 북한 문제에 집중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행보에 유튜브 내 많은 채널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오늘 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정말 큰일 날 소리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문재인의 특정 발언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여러분께서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개념을 알 필요성이 있는데요. 역사 수정주의란 말 그대로 한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기존의 시각을 재해석하는 역사학의 한 분야입니다. 특히 일부 수정주의자들은 주류 사학계의 해석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진 일반적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를 개인이 아니라 정부로 치면 우리나라 역사상 문재인 정부만큼 역사 수정주의 행태를 보였던 정부도 없었던 듯합니다. 특히 지난 현충일에서의 김원봉 발언은 이 정부 애들의 지나친 역사 수정주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물론 잘못된 역사는 분명 후세에 바로잡아야 하고 또한 그게 후세들의 역할이자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그 방향이 이념 편향적이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 그런 일을 시도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저지른 죄를 물어 대역죄로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문재인이 있고 문재인에게도 반드시 이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이 이번에는 6.25와 관련한 망언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였던 지난 16일 문재인은 스웨덴을 끝으로 북유럽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스웨덴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날 문재인이 쓴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문재인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국내 여론은 김일성의 집요한 북침 시도 끝에 발발한 6.25 전쟁을 이따위로 인식하고 있는 문재인의 역사의식에 이제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 국군뿐 아니라 수많은 동맹 참전국들 전사자들까지 엿먹이냐라는 등의 격한 반응들이 쏟아졌는데요. 이 같은 문재인의 6.25에 대한 역사인식은 1980년대 운동권의 시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운동권과 종북주의자들은 6.25 전쟁을 외세의 대리전이자 휴전선 인근에서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촉발됐던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날 문재인의 발언이 이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북한 김일성의 일방적 남침을 부정하는 이른바 수정주의 사과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로 동구권 사료가 쏟아지면서 국제적으로 폐기됐지만 국내에선 운동권과 종북 세력들이 활개치는 바람에 나름 굳건한 지위를 점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문재인의 6.25 망언이 나오자 자유한국당은 즉각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요. 한국당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6.25에 야전병원단을 파견했던 스웨덴 의회에서 6.25 왜곡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북한의 침략전쟁을 교묘히 부정하고 일방적 피해를 입은 우리를 쌍방과실의 한 당사자로 전락시킨 대통령 연설로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는가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보셨다시피 자유한국당의 논평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형태로 끝을 맺고 있었는데요. 그 답을 제가 드리도록 하지요.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북한의 대변인이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이게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지난 주말 정치권을 강타했던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미 소식을 접하셨다시피 홍문종 의원발 한국당 탈당과 신공화당 창당 소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공천에 따른 그 이후의 추가 탈당 또는 총선을 앞두고 전체적인 정치권의 이합 집산 행태 그리고 민심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와 같은 홍문종 의원의 행보를 두고 여론은 극명하게 갈리는 듯합니다. 우선 홍문종 의원의 탈당 선언이 있고 난 직후 저희 데일리베스트에서는 유튜브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었었는데요. 이 설문조사에서는 어제까지 총 16,000여 분께서 응해주셨고 홍문종 의원의 행보를 지지한다라는 의견이 45%포인트, 홍문종 의원의 행보를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55%포인트로 집계되었는데요. 특히 이 설문조사에서는 900여 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고 구독자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 의견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홍문종 의원의 행보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자유한국당이 탄핵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고 노선 투쟁이 약하다. 그래서 선명성 있는 대안정당이 필요하다. 고로 홍문종 의원의 신당 창당을 환영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다수였고요. 자, 반대로 홍문종 의원의 행보를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에게 좋을 일을 왜 만드느냐. 자, 이러다가 분열로 망하게 생겼다. 고로 홍문종 의원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부적절한 행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이슈가 우파 진영은 물론 정치권의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건 확실한 듯한데요. 이런 갈등 원인은 크게 봐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대통령 탄핵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그 둘째가 보수파 정당으로서의 노선 논쟁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점점 가열되고 있는 공천권 다툼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원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통령 탄핵 2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인데요. 자,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 중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이른바 탄참파는 물론이거니와 이른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탄핵 반대파 및 친박 의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탄핵 후 홍준표 당시 대표체제의 지도부가 자, 이른바 김무성, 김성태, 권성동을 비롯한 바른정당 다수의 탈당파들을 복당시킨 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시 홍준표 대표나 지도부들은 대선을 앞둔 정략적 판단이었다라는 명분을 내세울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의 복당이 대선 판도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듯합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지발로 집을 나간 사람들을 합당한 명분 없이 끌어들임으로써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지킨 잔류파들과 당원들의 반발을 샀었는데요. 차라리 그때 확실하게 갈라서서 재정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아마도 그때 탈당파들을 받아두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면서 재정비를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단결된 모습으로 당을 수습할 수 있었고 탈당파가 만든 바른정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자연 소멸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다음은 보수파 정당으로서의 노선 논쟁입니다. 홍문종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세모로 묘사했었지요. 다시 말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했던 것인데요.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지지층의 확장을 위해 다시 말해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당의 노선을 전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확고한데요. 자유한국당이 중도층을 잡겠다면서 좌클릭을 하면 할수록 자멸의 길로 빠져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미 좌파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좌파 정당이 선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중도층 잡겠다면서 노선을 좌회전으로 택한다고 해서 중도층이 자유한국당에게 절대 표를 주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좌클릭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보다 선명한 우파 이념이나 정책을 가지고 정치적 표류층들에게 적극 이를 홍보하고 설득하는 길이 더 빠르고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좌도 우도 아닌 중도층, 다시 말해 정치적 표류층들을 끌어오려면 좌로 갈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좌파 정부와 대비되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유인하는 듬직한 등대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안철수의 이른바 새정치 그리고 중도를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이 어떤 식으로 망했나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총선을 앞둔 시점에 공천권 다툼을 그 갈등 요인으로 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문종 의원도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선거에서나 어느 총선에서나 공천을 둘러싼 내용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공천 과정과 마무리를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했나,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게 진행했나라는 점은 선거 승패의 중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만족하는 공천룰은 아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못 받은 측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이명박 집권 시절 자행된 친박학살 공천과 같은 경우만 아니라면 공천룰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공천 결과를 놓고 어떻게 당을 수습하나가 더 중요한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한, 그리고 공천에서 배제될 것 같은 인사들이 이른바 신공화당에 합류하는 현상은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이 존속하는 명분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 좋은 예가 이회창 총재와 심대평 대표가 만든 자유선진당이 어떤 인물들로 선거를 치렀고 어떻게 소멸되었나를 회상해 보시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홍문종 의원발 신당 창당과 이를 둘러싼 갈등 요인 또는 분열 요인들을 세 가지로 간추려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머리 아프시지요?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그 세력들과 어떻게 싸울까에 대한 전략과 고민에 더해 총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진영을 어떻게 추스리냐에 대한 고민이 더해졌으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우파 진영의 재편 시도는 이미 시작된 듯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좋은 결과로 직결될 수 있을지, 자, 아니면 분열과 상처만 남긴 채 저쪽 애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로 직결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여러분께서 황세모라고 헐뜯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보다 여러분께서 친중 광신도 집단의 대표라고 헐뜯는 조원진 대표보다 자, 궁극적으로 타도해야 할 대상들이 누구이고 또 어떤 세력들인지, 자, 우리끼리 싸우다가 목표를 길을 잊게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정말 우려스러운 소식이 있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북한 어선 한 척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1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남하했으나 우리 군경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해상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도 6명이 탑승한 북한 어선 한 척이 기관 고장으로 동해상에서 표류하다가 해군 함정에 구조되고 이 어선을 북한 측에 인계한 일도 있었는데요. 자, 만약 발견된 선박이 북한 어선이 아니라 특수부대원의 해안 침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작선이나 자,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감시하는 정찰선이었다면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자, 이게 바로 평화를 위장한 군사적 해이로 인한 우리나라 안보의 현 주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